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이직 셀프 어텐션 그 메커니즘을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그 변환하기 위한 몇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비슷하면서 조금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을 다르게 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간단히 다시 리뷰를 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을 다시 리센터링하고 리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센터링과 리스케일링을 위해서 어떤 평균에 해당하는 뮤 값을 빼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전에 해당하는 시그마로 나눈, 그렇게 되면 이제 지로민 그 유닛 스탠더드 디비전이 될 텐데, 미니 배치 안에 있는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테니까 조금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갬마를 다시 곱하고 그 베타를 다시 더해서 정확하게 지로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유닛 스탠더드 디비전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파라미터는 러너블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 팩트는 지금 이제 빼주고 요 나눠줬던 요 뮤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시그마를 요런 식으로 이제 구했던 거죠. 즉 배치 내에 있는 샘플들 간의 합으로, 그죠? 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샘플, 그러니까 배치 내 샘플 인덱스를 우리가 i로 표현을 했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랬을 때 모든 이 서메이션이 다 i에 관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스몰 m이 배치 사이즈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그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동일한 수식을 이렇게 썼지만, 여기 두 번째 지금 새로 제가 집어넣은 인덱스 K를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K가 의미하는 바는 뭐 예컨대 i번째 샘플을 우리가 AI라는 어떤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벡터죠. 그랬을 때 저 벡터의 K번째 디멘전 혹은 뭐 엘레멘트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굳이 K라는 인덱스를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K가 없는 수식을 제가 적고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매 엘레멘트별로, 디멘전별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새로 배우게 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엘레멘트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썼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랭귀지 프로세싱 태스크에서는 별로 이펙티브하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인풋 시퀀스 자체가 랭스가 베어러블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길이가 4짜리라면 뭐 그 셀프 어텐션 레이어 중간마다 A1, A2, A3, A4가 나올 거고, 어떤 특정 샘플에 대해서 또 다른 샘플에 대해서는 뭐 A1, A2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배치 안에 있는 샘플 간에 뭔가 서메이션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비어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물론 저것도 각각의 랭스별로 뭐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컴펜세이션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이 또 종종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지니까 메모리 문제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샘플 간의 어떤 서메이션의 에버리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양이 많지 않다면 그 값이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러한 랭귀지 모델링 혹은 프로세싱에는 잘 쓰이지를 않고요. 대신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셉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뮤로 나누고 시그마로 뮤로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더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갬마 곱하고 베타 더해서 갬마 베타를 새로 러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유일한 차이는 저 뮤와 시그마를 구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배치 안에서 다른 샘플들 간의 어떤 에버리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샘플에서 그 각각의 샘플의 디멘전 방향으로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굳이 그 각각의 엘레멘트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K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샘플에서 뮤 i를 이제는 서메이션을 K에 대해서 하는 거죠. 디멘전별로. 디멘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across the dimension인 거죠. 역시 시그마를 구할 때도 요 서메이션이 이제는 K가 1부터
그 디멘전, 총 디멘전 D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지금 새로 봤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이제 차이를 아주 간단한 example로 한번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편의상 배치 사이즈가 3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벡터가 이제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물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이제 그 장점이 각각의 저 벡터의 사이즈가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데, 여기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같다고 가정을 했고, 그 사이즈가 5라고 하죠. 그러면 기존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던 거는,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샘플에 따라 이렇게 그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즉 어떤 뮤가 이제는 벡터가 되는 거죠. 저 뮤 벡터라는 게 이렇게 에버리지를 해서 3이 얻어지고, 이렇게 에버리지를 해서 2가 얻어지고, 등등등 해서 하나의 이제 벡터가 나와서 이 벡터를 요 각각의 이 A라는 벡터에서 이제 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 시그마라는 벡터도 역시 이 수평 방향으로 그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하나의 벡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벡터로 그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로 나누는 그런 작업이 이었고요. 근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는 각각의 벡터별로 이제는 그 벡터의 디멘전 방향으로 그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에버리지를 취해서 이제는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역시 스칼라 3이 나오면 요 특정 벡터에 대해서 3을 빼고 다시 3으로 나누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수식이 이와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그 내용이 이제 position wise fully connected layer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 사용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셀프 어텐션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결과 L번째 스텝에서의 그 결과 벡터 AL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 벡터의 weighted summation인 거죠. 그런데 이 밸류 벡터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뭐 W, V 곱하기 그 인풋이었던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H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인풋이 HT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게 다 리니어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죠? 얘도 리니어고 뭐 weighted summation 얘도 그 리니어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넌 리니어한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 부분이 요 코피션트에 해당하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저 알파는 Q 벡터와 K 벡터의 내적을 소프트맥스한 건데, 이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 내에 넌 리니어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개수가 코피션트가 유일하게 어떤 넌 리니어한 그런 프로퍼티를 갖는 그런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most part of self attention operation이 리니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표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non-linearity를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layer를 이제 주로 여기에 렐루 같은 non-linear activation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가해 주는데, 사실 이거는 뭐 별게 아니고, 근데 이러한 fully connected layer를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독립적으로 그 수행을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그 페이퍼에서 썼던 그 fully connected layer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화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이제 2개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affine transform, 그 다음에 ReLU, nonlinear activation,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다시 affine transform,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의 웨이브 매트릭스와 바이어스를 이제 W2와 B2로 쓴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레이어 후에는 nonlinear activation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포지션별로 이러한 2개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도 보면 뭐 특정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각각 스텝별로 독립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그 묶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2개를 통과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왜 굳이 포지션별로 따로따로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일단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인풋에 해당하는 게 랭스가 가변적이죠.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는 4개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전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이 4개였지만
이게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전체를 한꺼번에 묶는다면 저 안에 들어가야 될 웨이브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가변적이 되죠.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물론 포지션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 타임 스택 간의 어떤 이렇게 믹싱되는 효과는 적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긴 한데, 근데 이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인 게, 왜냐하면 그 이전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미 충분히 각각의 스텝에서 늘상 큐어리 벡터, 키 벡터를 만들어내서 모든 스텝별로 다 그 서로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충분히 섞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굳이 그 다음 플립 커넥터 레이어에서는 그 모든 타임 스텝을 다 묶지 않고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따로따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된 요 뭐 2개 레이어 있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브 매트릭스 W1과 W2는 타임 스텝에 따라서는 서로 쉐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쓰여진 W1, W2는 여기에 쓰여진 거가 다 동일하고, 하지만 레이어가 바뀌고 나면,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플립 커넥트 레이어 세트에서는 이제 다른 W와 바이어스 벡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 얘기인데, 똑같은 컨셉을 뭐 포지션 와이즈까지는 똑같고요. 하지만 요거를 뭐 feed forward network 혹은 뭐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요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줄여서 MLP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마 요게 가장 자주 접하게 될 용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냥 우리가 플립 커넥트 레이어 그러면 하나의 그 뉴럴 그 넷 레이어가 암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플립 커넥트 레이어가 있다는 어떤 그 가정을 포함한 그런 용어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그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다른 어떤 리커런트 뭐 레이어나 뭐 컨볼루션 레이어 이런 거를 전혀 안 쓰고 순수하게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첫 번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요.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세히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일단은 오버올 전체 그림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을 차근차근 보려고 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이그젬플을 뭐 독일어에서 뭐 영어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인코더에 녹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큰 인코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인풋 그 시퀀스가 들어가고 봤더니 뭐 그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참고로 그 이전에 여기서 이제 x1, x2, x3는 각각의 단어를 워드 임베딩한 그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버케블러리의 총 사이즈보다는 디멘전이 작으면서 그래서 이펙티브 하면서 이피션트 하면서 하지만 그 단어 간의 어떤 문맥상의 가까움과 머음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벡터를 포지션 인코딩에 집어넣어서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저거는 결국 타임 스텝별로 포지션을 나타내는 어떤 P1, 2, 3를 같이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은 저것도 예를 들어 뭐 X1과 P1을 뭐 컨캐터네이트 할 수도 있고 컨셉추얼리 뭐 그냥 더할 수도 있는데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는 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인코딩 블락이라고 부르는 요로 하나의 이제 저거를 이제 자세히 뜯어볼 텐데 입력이 되고 거기에 계속해서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갖는 인코딩 블락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리 뭐 n번 반복한다고 하면 그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는 6번을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인코더 아웃풋에 해당하는 C1, C2, C3를 얻게 되고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저 C1, C2, C3는 X1, 2, 3와 동일한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쪽을 살펴보니까 역시
그 트랜슬레이트 돼야 할 그 문장이 이렇게 단어별로 각각 토큰별로 들어가고, 역시 여기서의 y1, 2, 3, 4도 이러한 원래 단어를 이미 정해진 어떤 워드 임베딩을 거쳐서 나온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고, 동일한 워드 임베딩을 이용했으니까 사이즈는 요 왼쪽에 x1, 2, 3와 동일하겠죠. 단지 차이는 여기는 이제 엘리멘트 개수가 혹은 타임 스텝이 4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역시 똑같이 포지션 인코딩을 하고 뭐 아까처럼 P1, P2 등등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Y1, Y2에. 그 결과가 이제는 디코딩 블락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일련의 오퍼레이션 셋에 입력이 되고, 그 아웃풋을 다시 완벽히 동일한 디코딩 블락에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역시 일반적으로 n번 반복을 하는데, 인코더에서처럼 6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제일 마지막 디코딩 블락의 아웃풋을 뭐 플리 커넥터 레이어 몇 개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워드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이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저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각 타임 스텝별로 총 버케블러리 사이즈만큼의 노드를 갖는 아웃풋이겠죠. 그래서 버케블러리 내에 총 워드 그 각각에 대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기반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큰 그림이었고요. 이제 인코더를 먼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블락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열어봤는데요. 봤더니 일단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먼저 그 수행이 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스키 커넥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레즈넷에서 배웠던 그 스키 커넥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러너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러닝이 좀 더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키 커넥션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좀 전에 배웠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나서 역시 좀 전에 배웠던 포지션별로 풀리 커넥트 레이어 혹은 MLP를 적용을 하는데, 역시 여기에 스키 커넥션을 한 번 더 줘서 요 안에 있는 그 웨이브 매트릭스들에 대한 러닝이 쉽게 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한 다음에 하나의 인코딩 블럭이 끝납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인코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벡터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워드 임베딩 후에 각각의 그 x1, x2, x2의 사이즈가, 그거를 이제 디멘전을 d라고 표현했을 때 51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페이퍼에도 이제 51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각각의 x1도 512 by 1짜리 컬럼 벡터, 2, 3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이즈에, 그러니까 동일한 512 by 1에 해당하는 P1, P2, P3를 더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 인코딩을 거치고 난 다음에 벡터 사이즈가 전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 하나만 있지만 역시 각 스텝별로 똑같이 512 by 1짜리 벡터가 3개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3개의 512 by 1짜리 벡터가 요 인코딩 블락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쪽 그림에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쪽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요 인코딩 블락을 확대해서 본 요 왼쪽 그림에 512 by 1짜리 벡터가 3개가 이렇게 들어온 셈이죠. 자, 그 다음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벡터 사이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사실 그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요 스키 커넥션 때문에 이게 더해지려면 여기 인풋 사이즈와 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이 인풋 출력 사이즈가 동일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게 서메이션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동일한지를 한번 컨펌을 해볼게요. 일단 그 멀티헤드 개수가 8입니다. H로 표현된. 그죠? 그런 다음에
사실 이 셀프 어텐션의 결과의 벡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그 최종 벡터에 해당하는 AL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value 벡터, V로 표현된 value 벡터의 linear 어떤 weighted combination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value 벡터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value 벡터는 WV 곱하기 어떤 인풋이죠. 저기서 XT는 사실 요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런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그 인풋을 그냥 XT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여기 요 직전에 인풋 들어왔던 그 인풋을 우리가 편의상 X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들어왔던 지금 이 경우는 512 by 1이었죠. 그 벡터의 WV를 곱한 게 바로 VT의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WV의 사이즈가 뭐냐에 따라 이 V 벡터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A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WV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 두 번째 인덱스 그 디멘전은 무조건 D여야 되죠. 왜냐면 그 곱해질 대상의 그 컬럼 사이즈가 D였으니까 512였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저거를 일부러 carefully D를 그 헤드 개수 H로 나눈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512였고 H가 8이었으니까 512를 8로 나누면 64가 되겠죠. 그래서 64 by 512 사이즈를 갖는 WV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저거를 고려를 하면 결국은 V 벡터도 그렇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A 벡터도 64 by 1짜리 컬럼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수식은 그냥 싱글 헤드에 대한 수식이죠. 저런 게 지금 8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4 by 1짜리 벡터가 8개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벡터 디멘전 방향으로 컨캐터네이트 하면 다시 원래의 512 by 그 1짜리 벡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뭘 확인을 했냐면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인풋이 각각이 512 by 1일 때 역시 아웃풋인 3개의 벡터 각각의 사이즈도 512 by 1이라는 걸 확인을 했네요. 그래서 그냥 스킷 커넥션으로 가든 얘를 거치고 가든 사이즈가 다 매 스텝별로 타임 스텝별로 512 by 1이네요. 그래서 더하기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뭐 그냥 그 뮤로 빼고 그 시그마로 나누고 등등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변화가 전혀 없죠. 값만 좀 변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뭐 전혀 변할 게 없고 그래서 여전히 얘는 출력을 3개의 512 by 1짜리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지션별로 행해지는 플립 커넥터 레이어를 봐야 되는데 이미 적어된 수식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죠. 그러니까 2개 레이어를 거치고 그 두 번째 레이어만 넌리니어가 없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와 같고요. affine transform followed by relu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바이어스로 더하고 인데 W1은 뭐 2048이라는 뭐 512보다 큰 숫자인데 저게 뭐 2048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사이즈를 좀 키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은 사이즈가 2048로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 다시 2048로 시작을 해서 512로 끝나도록 W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512 by 2048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번째 레이어를 플립 커넥터 레이어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이즈가 512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지션 Y 플립 커넥터 레이어를 거쳐도 인풋이 512 by 1이었던 게 여전히 보존이 되죠. 512 by 1로. 그렇죠? 물론 그래야만 여기 스키 커넥션에서의 요 서메이션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사이즈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개의 인풋이 각각 512 by 1이었던 게 이 인코딩 블락을 거치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각 스텝별로 512 by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인코딩 블락별로 512가 들어와서 512가 나와줘야 그래야 그 다음 인코딩 블락에서도 역시 512가 들어와서 512가 나가는 이러한 리커시브한 커넥션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를 하면 결국은 인코더의 최종 아웃풋인 C1, C2, C3 벡터도 모두
oily by 1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쪽에서 디코딩 블락을 좀 비슷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와 같습니다. 인코딩 블락에서처럼 멀티헤드 어텐션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 이전 강의에 설명했지만 그 문장을 제너레이션 할 때는 future time step을 우리가 리퍼하면 안 되니까 마스킹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요. 역시 스키 커넥션 똑같이 있고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이 전체 트랜스포머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멀티헤드 크로스 어텐션 오퍼레이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비로소 이 인코더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뭐 우리가 보통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C1, C2, C3가 디코더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과정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렇고 그걸 지나서 다시 여기도 스키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역시 인코더에서처럼 포지션 와이즈 플렉 커넥트 레이어, 다시 followed by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네요. 저런 식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역시 사이즈를 좀 따져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역시 동일한 워드 임베딩을 사용을 했다면 그 Y4 혹은 뭐 다른 Y도 모두 다 사이즈가 512 by 1일 거고, 역시 동일한 그 포지션 인코딩 벡터 PK를 사용했다면 이 포지션 인코딩 지나고 나서도 4개의 벡터가 각각 512 by 1 사이즈를 갖겠죠. 그래서 이 디코딩 블락의 최초 인풋이 4개인데 각각이 다 512 by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512 by 각각의 타임 스텝이 512 by 1인 벡터 4개가 요 마스크 멀티 어텐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그 헤드 개수는 8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이 결국 그 마스크이던 아니던 간에 최종 그 아웃풋을 A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결국 V 벡터의 사이즈에 의해서 A가 결정이 되는데, V 벡터는 역시 이전처럼 WV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512를 그 헤드 개수, 즉 8로 나눈 64를 이용을 해서 저 V 벡터의 사이즈가 64 by 1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AL도 64 by 1인데 근데 총 헤드가 8개이니까 컨캐터넷해서 역시 512 by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있고 없고의 유일한 차이는 요 알파에만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알파가 뭐 특정 요 L과 특정 T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사실 그거는 결국은 알파에 대한 웨이티드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A의 사이즈가 벡터 V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은 전혀 변화시키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인코딩 블락에서 썼던 동일한 로직을 이용을 하면 결국 여기도 그 아웃풋이 512 by 1이라는 거, 그게 4개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서메이션이 가능하겠고, 역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변화시키지 않고, 그리고 나서 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 직후에 4개의 인풋이 아웃풋이 있겠죠. 그게 이제 크로스 어텐션 요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갔는데, 그 4개를 편의상 요 위쪽에 S1, S2, 3, 4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인코더 쪽과 디코더 쪽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저기서의 뭐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이미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저기서의 이제 어텐션은 정말 우리가 어텐션을 최초로 도입을 할 때 썼던 그 용도입니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셀프 어텐션에서처럼 동일한 시퀀스 내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어떤 시퀀스 혹은 뭐 벡터들 간의 어텐션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찾는 쪽이 지금 디코더 쪽이죠. 그래서 요 4개의 이 크로스 어텐션의 인풋에 해당하는 요 4개의 벡터 S1에서 4에서 큐어리 벡터 Q1에서 2, 3, 4를 뽑아내고요. 찾아야 되니까, 그죠? 큐어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보내주는 입장이 되는 그 키 벡터, 그 다음에 밸류 벡터는 이전 인코더 최종 아웃풋인, 즉 인코딩 후에 저 인풋으로 들어갔던 어떤 문장의
그 서머리 역할을 해주는 문맥을 담고 있는 그 C1, C2, C2에서 뽑혀진 K와 밸류 벡터들을 이용해서 크로스 어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일방적으로 요 디코더 쪽에서만, 즉 예를 들어 Q1에서만 이렇게 찾고, 그죠? Q2에서만 이렇게 찾고, 그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그 어텐션을 도입을 할 때 배웠던 그 상황에서 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도 결국 이제 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사이즈만 알고 싶은 거라면 그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VT는 이제는 WV를 곱하는데, 이제는 이 디코더 쪽에서의 인풋 쪽에 그 곱해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인코더에서 받아왔던 그 컨텍스트 벡터, 즉 CT에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CT 사이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해지는 이제 WV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CT는 여전히 512 by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WV를 이런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헤드가 총 8개니까 그렇게 되면 컨캐테네이트 하고 나면 여전히 지금까지 봤던 모든 이그젬플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 아웃풋의 사이즈가 512 by 1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래야만 요 스키 커넥션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치고, 포지션 와이어 플립 커넥 레이어 역시 이전처럼 사용을 해서 그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결국은 디코딩 블락에서의 최종 아웃풋 이 4개의 벡터의 각각의 사이즈도 512 by 1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트랜스포머 조금 서머리를 하고 이번 챕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기존의 리커시브 레이어 혹은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기반으로 한 그 첫 번째 석세스풀 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요. 그 메커니즘 원리상 롱 레인지 컨텍스트 디펜던시를 그 잘 학습할 수 있다 혹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컨대 타임 스텝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뭐 이게 서로 가깝다고 해서 좀 더 정보를 더 잘 주고받고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어떤 두 개의 타임 스텝도 서로 큐어리 벡터와 키 벡터를 이용해서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타임 스텝의 그 인풋 내용을 서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거는 어떤 모델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애큐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트랜스포머의 장점이 easily parallelize 된다. 뭐 compared to RNN 계열의 뉴럴 넷에 비해서 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기존의 RNN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풋이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프로세싱한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인풋과의 프로세싱이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퀀셜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좀 전에도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셀프 어텐션에서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텝에서의 큐어리 벡터 뽑아내서 나머지 모든 키 벡터와의 어떤 뭐 연산, 그거와 뭐 예컨대 다른 어떤 타임 스텝에서 큐어리 벡터를 뽑아서 나머지 모든 키와의 연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독립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패러럴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패러럴 컴퓨팅에 굉장히 그 속도 엑셀레이션이 가능한 GPU를 사용했을 때 훨씬 그 트레이닝 타임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그게 주목해야 할 장점이고요. 그래서 요 아래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페이퍼에 나와 있던 결과를 보면, 참고로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애큐러시를 나타내는 매트릭을 이제 줄여서 약자로 블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잉글리시에서 도이치로 혹은 잉글리시에서 프렌치로의 트랜슬레이션에서 일단 퍼포먼스도 좋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닝 코스트도 이 오더만 보면 기존의 모델보다 더 오더 자체가 작죠. 그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10배, 뭐 20배 이상 빨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랭귀지 모델링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돼서 큰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지만, 이게 이미지의 인코딩에도 셀프 어텐션이 이용이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컴퓨터 비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